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직업 특성상 처신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라 남의 이야기는 물론 제 이야기도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않으며 입을 무겁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저에게 아주 재밌고 통쾌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한 일이 생겨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보내는 사연이니만큼 저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질타를 하시기보다는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여의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워내셨는데 불행히도 어머님도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니셨지만 잔병 치레를 자주 하셔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린 시절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집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기는 했지만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터라 저는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무사히 넘기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엄마가 벌어오신 돈으로는 두 모녀가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용돈 같은 건 받아볼 생각조차 할 수 없으니 제 용돈과 약간의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중학생이어도 어린 나이라 그 어디에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있는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가게 뒷마당에서 고깃판을 닦는 일이었는데 저와 동갑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이미 일을 하고 있어서 사장님이 저를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저보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던 그 친구는 어쩌다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선이야, 너는 어쩌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 나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시작하게 됐어. 나도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 근데 할머니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자주 나가거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야. 할머니 병원비 벌려고. 듣고 보니 우리 둘 사정이 비슷하네? 할머니 밑에서 자란 그 친구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라 그런지 저와 통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친구와 학교에서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불판을 닦으며 친해진 저희는 학교에서도 꼭 붙어 다녔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진짜 단짝 친구라는 게 생기게 된 것이었죠. 선이야, 다음 주 수요일에 학교 마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래? 그날 내 생일이라고 엄마가 너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고 꼭 데리고 와달라고 하셔. 다음 주 네 생일이었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나도 너희 엄마 보고 싶었는데 가서 인사드려야겠다. 지금껏 집으로 친구를 초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허름한 집이기도 했고 엄마가 늘 누워 계시는 곳이라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 친구를 꼭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단짝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엄마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기도 했고 할머니 병원비를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친구가 너무 기특하다며 맛있는 식사를 꼭 차려주고 싶다고 하셔서 초대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라면 허름한 저희 집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세요. 선이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다. 은혜가 집으로 친구를 데리고 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 나도 떨렸었는데 잘 놀다 가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오렴. 그리고 이거는 아줌마가 만든 반찬인데 집에 가져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어.
다 먹으면 또 해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랑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은혜야, 이건 내 선물이야.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생일 선물로 샀어. 생일 축하해. 친구는 저의 생일 선물이라며 거북이 모양의 열쇠고리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북이가 행운의 상징이래. 은혜 너한테 항상 행운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샀어.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담긴 친구의 선물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학교 운영비를 내기 위해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뒀던 돈을 꺼내기 위해 돈이 든 서랍을 열었는데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 서랍에 있던 돈 엄마가 가져갔어? 오늘 학교 운영비 내야 되는데 왜 없지? 무슨 소리야? 네가 어제 장보라고 준 10만 원 말고는 엄마 가져간 거 없는데? 거기에 둔 거 확실하니? 다시 잘 찾아봐.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 동안 어렵게 모은 100만 원이라 제가 착각을 했을 리가 절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날 엄마에게 장보라고 그 서랍에서 돈을 꺼내서 건네줬기 때문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은 게 분명했죠. 결국 1년 동안 어렵게 모은 1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전날 저희 집으로 와줬던 그 친구였죠.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친구 말고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선이야, 미안한데 혹시 너 어제 내 서랍에 있는 돈 가져갔어? 거기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분명 너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 너 그 돈 내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나 찾아온 거야? 너는 내가 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애로 보이니? 너 정말 너무하다. 나 어제 네 생일 축하해주러 간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나 그거 어렵게 모은 돈인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나 지금 학교 운영비도 못 내게 생겼다고. 친구가 훔쳐갔다는 정황은 심증밖에 없었지만 이상하게 친구가 가져갔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저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훔쳐간 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표현했죠. 견고했던 저희의 우정이 와장창 깨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친구가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면 돈에 발이라도 달려서 제 스스로 집을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웠어야 했는데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 평생 처음 만져본 큰 금액의 돈이라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훔쳐간 범인이 친구라고 확신을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친구를 따라다니며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희,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돌려주면 안 돼? 이미 쓴 거면 어쩔 수 없으니까 반이라도 돌려줘. 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왜 남의 돈을 훔쳐가고 그래? 내가 훔쳐간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는데? 너 진짜 재수없어. 선이야,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100만 원은 큰 돈이잖아. 저는 결국 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갑자기 한숨을 내뱉더니 제 가방에 달려있는 거북이 열쇠고리를 잡아당기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너 진짜 재수없는 거 알지? 돈 없어졌다고 나한테 쫓아와서 나 의심하고 나 도둑으로 모는 거 친구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짓이야.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친구 말이 맞기는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작정 친구를 의심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밖에 없었고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진 후라 정신이 돌아버린 제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말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너랑 너희 엄마가 주방에서 뭐 한다고 정신 팔려 있을 때 내가 몰래 빼온 거야. 돈을 훔쳐간 사실을 고백하는 친구의 태도는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듯한 말투와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폐지 주우시다가 다치셔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근데 그때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없고 네가 서랍에 돈 모아두고 있다는 말이 기억나서 나도 모르게 훔치게 된 거야.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너는 네가 돈을 훔친 마당에 어쩜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어? 누가 보면 잘한 짓이라고 한 줄 알겠어. 아픈 할머니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너도 너희 엄마가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나처럼 똑같이 돈 훔쳤을걸? 너라고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 뻔뻔하게 나오던 그 친구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눈물이었죠. 하지만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나 나나 돈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됐니? 내가 훔쳐간 것 같으면 쟤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생각해줬으면 됐잖아. 왜 나를 끝까지 못된 놈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난들 네 돈 훔쳐가 놓고 마음이 편한 줄 알아? 나도 돈 벌면 너한테 바로 갚을 생각이었다고. 친구는 서럽게 큰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죽도록 미웠던 친구인데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친구야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나도 돈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친구처럼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이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할머니 병원비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없어진 돈만 생각해서 너를 의심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저는 친구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 없어진 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친구의 도둑질은 결국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이유니 용서해 주기로 한 것이었죠. 이해해줘서 고마워, 은혜야. 그 돈은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을게.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일을 계기로 깨졌던 저희 우정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엇으로도 깰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사이가 두터워진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고깃집에 일을 한 지도 3년 차가 되어서 저희가 받는 시급도 높아졌고 사장님이 저희에게 불판 닦기가 아닌 서빙을 맡길 정도로 사장님에게 신뢰를 많이 얻은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친구랑 둘이서 가게 뒷정리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여느 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고깃집으로 들어갔는데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아닌 경찰관 아저씨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꽤나 흥분한 모습이셨죠. 저예요. 제가 말한 그 돈 훔쳐간 애가 바로 저입니다. 당장 저의 가방부터 확인해 주세요. 사장님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저는 경찰관 아저씨들이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는데 경찰관 아저씨들은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은혜, 너 어제 금고 밑에 있는 현금 다발 네가 가져갔지? 선이가 봤다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 어린 놈의 기집애가 어디 감히 겁도 없이 돈에 손을 대? 저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그 돈을 왜 가져가요? 선이야, 우리 어제 뒷정리하는 내내 같이 있었잖아.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훔친 게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어쩐지 그날따라 늘 같이 출근을 하던 친구가 일이 있어 먼저 출근을 하겠다고 하나 싶었습니다. 저보다 가게에 먼저 도착한 친구는 사장님에게 거짓 증언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어제 뒷정리 네가 하겠다고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해서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네가 사장님이 빼둔 돈 뭉치 가방에 넣는 걸 내 눈으로 목격해서 사장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한 거야. 미안해, 은혜야. 사장님, 아니에요. 선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정말로 그 돈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금고 밑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CCTV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사장님과 경찰관 아저씨들에게 가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 CCTV가 고장난 지 일주일 정도 돼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선이 얘가 거짓말할 애도 아니고 둘이 친한데 친구 사이인데 그 선이가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한 거면 양심 고백을 한 거니 선이 말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훔쳐간 게 확실하니 데리고 가주세요. 결국 저는 경찰관 아저씨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CCTV라는 제일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경찰관 아저씨들은 목격자인 친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네가 훔쳐간 돈 내놓으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당장 내놓거라. 설마 하룻밤 사이에 70만 원을 다 쓴 건 아니겠지? 사장님은 돈을 다시 돌려놓으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훔쳐간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쫓아온 엄마가 지인들에게 빚을 내 그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믿으셨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저의 말을 믿지 않으시고 저를 자르셨습니다. 나중에 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다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잘린 후 제 친구는 사장님에게 도둑을 잡은 공을 인정받아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의 사이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아둔 돈을 훔쳐간 걸 용서까지 해줬는데 저에게 누명까지 씌운 그 친구와는 더 이상 친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오셔도 그 친구를 용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자 엄마는 그런 저에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야. 어른이 돼서도 제일 친했던 친구랑 싸우고 연을 끊게 되는 일이 흔하게 생기기도 한단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 남은 중학교 생활 잘 해보자 은혜야. 라고 해주셨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 말대로 남은 중학교 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모르는 저에게 악감정이라도 있는 건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 박은혜, 너 아르바이트 하던 고깃집에서 돈 훔쳐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며? 너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손버릇이 더러운 애였구나? 역시 가난한 애들은 손버릇이 나쁘다니까. 가난해서 도둑질을 한 거니 이걸 불쌍하게 봐줘야 되나? 얘들아, 우리 반에 도둑놈 한 명 있으니까 다들 지갑 관리 잘해. 얘 70만 원 훔쳐서 경찰서 갔다 오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 친구는 학교에 제가 돈을 훔쳐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저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문을 들은 선생님들조차도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물건은 자기가 관수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 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싼 물건이나 돈 같은 건 사물함에 넣어두고 자물쇠 걸어둬라. 더 이상 우리 반에서 안 좋은 소문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는 저희 학교의 공식 도둑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만 무사히 보내면 졸업이었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전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간다고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말리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은혜가 저희 반뿐만 아니라 3학년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된 주범이라 전학을 가주면 저희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3학년 애들한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이유로 전학을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받지 못한 채 짐을 싸들고 교문으로 향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도둑으로 몰고 전학을 가게 만든 그 친구였습니다. 야, 박은혜.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언제 또 보겠어.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나 놀리려고 쫓아온 거야? 네가 뭐가 좋다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겠어? 은혜야, 너무 모질게 말하지 마.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너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듣고 싶지 않아? 친구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선 채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착하고 밝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삐뚤어지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은혜야, 네가 나보다 더 착하고 순진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착하게만 살지 마. 우리처럼 가난한 애가 착하게만 살면 결국엔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게 된다? 그럼 커서도 부자도 못 되고 평생 지금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김선희,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뭔데? 금고 밑에 있던 70만 원 내가 훔친 거야. 사장님이 CCTV 고장났다는 말을 사모님한테 하시는 걸 내가 어쩌다 듣게 됐거든. 그래서 고치기 전에 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훔친 건데 마침 너랑 같이 있게 돼서 너한테 덮어 씌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친구가 훔쳤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래서 네가 훔치고 나한테 누명 씌운 게 자랑스러워서 말해주는 거니? 네가 해주려는 조언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은혜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독하게 좀 살라는 말이야. 가난한 애들은 조금 독하고 못되게 살아도 용서가 된다고. 그리고 나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그나마 가난에서 벗어나지. 너처럼 착하게 살았다가는 부자들한테 당하고만 산다 이 말이야. 전학 가서는 또 나 같은 애한테 당하지 말고 나처럼 독하고 못되게 살아서 꼭 커서 부자가 되렴. 응원할게. 가난하니 못된 짓을 하고 독하게 살아보라는 친구의 조언을 저는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는 말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이었어요. 저는 친구처럼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친구들이 다 다니는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고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잠을 자지 않아서라도 보충을 했었습니다. 학습지 살 돈이 없을 땐 친구에게 사정을 해서 친구의 학습지를 복사해서 공부를 했었고 어쩔 땐 친구가 다 쓰고 버린 책들을 주워다 쓰고는 했습니다. 가난했고 그로 인해 도둑으로 몰리기까지 했던 저였지만 저는 기어코 로스쿨까지 무사히 졸업해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결코 쉽지 않고 험난했지만 이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진로는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조인이 된 것은 저를 도둑으로 누명 씌웠던 친구의 공이 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판사가 될 수 있는데 큰 공을 세워준 그 친구를 언젠가 한 번은 만나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동네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가까이 살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었는데 10년이 훨씬 넘어서야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친구도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머, 은혜야, 너 박은혜 맞지? 오랜만이다. 우리 얼마만이야? 너 중학교 때 전학 간 이후로 처음이지?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과는 다르게
반가운 얼굴은 아니라 저는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굳이 저를 붙잡아 세워두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너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소문만 듣고 그 후로 네 소식 들은 게 없는데 잘 지내고 있어? 취직은 했니? 멀끔한 거 보니까 취직은 한 것 같은데 월급 200은 주는데 다니고 있어? 선이야,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 가던 길 가줬으면 좋겠네. 너 아직도 중학교 때 그 일 가지고 그래? 그렇게 억울하면 내가 그 돈 지금이라도 갚아줄게. 나 한 달에 250만 원 받고 일하거든. 그리고 나 곧 결혼해서 우리 남편한테 그 돈 대신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줄 거야.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를 보며 얘는 30이 넘어서도 16살 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7급 공무원이거든.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하고 돈도 나보다 잘 벌어서 내가 너한테 빌린 100만 원 갚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일은 있고 시간 되면 내 결혼식에 놀러와. 우리 남편 직장 동료들 소개해 줄게. 공무원한테 시집 가면 우리 어릴 때처럼 가난하게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꼭 와. 알겠지? 선이야, 돈 말이야. 그거 나한테서 빌려간 게 아니라 네가 훔쳐간 건데 갚는다는 말은 부적절하지 않아? 그리고 하는 일이 바빠서 네 결혼식엔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나도 공무원이야. 저는 친구에게 저의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친구는 제 명함을 받아보고 나서야 신나게 떠들던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판사라는 일이 시간을 쉽게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리고 네가 훔쳐간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도둑질에도 공소시효가 있었으면 내가 너 어떻게든 깜빵에 쳐넣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정말로 돈 갚을 생각 있으면 내 번호로 연락 줘. 이자까지 쳐서 받을게, 선이야. 저는 친구의 표정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친구를 지나쳐 와버렸습니다. 친구의 표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무슨 표정을 짓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삶에는 그 친구 말고도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친구를 만난 건 다음날 바로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악연을 마음에 담아둘 여유가 없었던 거였죠. 제 남편은 로스쿨에서 만난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남편의 집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남편은 금수저였던 것이었죠.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데 남편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하니 그에 비해 부족한 친정집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은 변호사고 제가 판사인 걸 감안해서인지 저희 집안은 보지 않으시는지 결혼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판사라서 결혼을 쉽게 허락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들은 가진 돈만큼이나 마음도 풍족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집이 좀 투박하죠? 우리는 그냥 구색만 갖춰놓고 살면 된다는 성격이라 값비싼 걸 사놓고 살지는 않아요. 소문이 날 정도로 부잣집인 거에 비해 시부모님들도 시부모님들이 사시는 집의 크기도 매우 투박했습니다. 시모한테는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가방이든 신발이든 튼튼한 게 좋으시다며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쓰셔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모께서 저에게 결혼 예물을 사주겠다고 백화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 있는데 결혼 예물은 거기서 사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니? 예쁜 보석들이랑 명품 가방 몇 개 사주마. 저는 어디서 사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머님, 저 비싼 예물 같은 건 없어도 되는데 저 사주시지 마시고
어머님 거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마음은 고맙지만 괜찮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 안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라 안 들고 다니는 거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은혜 네 것부터 사자꾸나. 시모도 없는 비싼 명품을 아무리 결혼 예물이라지만 선뜻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시부도 맘 편히 받아도 된다고 하셔서 결국 시모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먼저 도착을 해서 둘러보고 있겠다고 하고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혜야, 도착했니? 나 여기 명품관에 있는데 도착했으면 빨리 좀 올라와 주렴. 여기 직원이 나를 아주 못살게 굴어서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다급한 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시모가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잖은 분이셔서 웬만하면 그런 전화를 걸지 않으실 텐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시모가 있는 곳으로 도착해 보니 시모는 어느 명품 브랜드 입구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니까요? 구경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사실 것도 아니면서 왜 자리만 차지하고 계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가세요. 이보세요. 우리 판사 며느리 결혼 예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니까요. 우리 아들 변호사의 며느리는 판사라고요. 왜 사람 말을 안 믿고 이러세요? 곧 우리 판사 며느리 올라올 테니 기다리세요. 여기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아주머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변호사의 판사면 저는 여기 사장이에요. 사람들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나가주세요. 아주머니, 여기 동네 마트 아니고 백화점이에요. 어디 그딴 차림으로 여기 올 생각을 하는지 대단하시네요. 수수한 시모의 겉모습만 보고 명품관에서 쫓아내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났는데 시모에게 막말을 하며 쫓아내고 있는 그 명품관 직원이 중학교 때 내 돈을 훔치고 나를 도둑으로 누명 씌웠던 그 친구라는 사실에 눈이 돌아버렸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선희! 너 우리 어머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안 떼? 백화점 VIP를 이렇게 모시는 직원이 세상에 어딨어? 선희야, 백화점 VIP 왔는데 제대로 모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저를 발견하고 나서 상황 파악이 된 친구는 저희 시모를 잡고 있던 손을 떼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야, 이분이 너희 시어머님이셨어? 내가 보기엔 딱 봐도 가진 게 없어 보여서 당연히 돈 없는 아줌마가 지나가다 구경 온 건 줄 알고 그랬어. 나 정말 모르고 그랬어, 은혜야. 명품관에서 일한다는 애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니? 우리 어머님, 이 백화점 VIP셔. 오늘 내 결혼 예물 사주신다고 해서 같이 온 거라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그 나이 돼서도 모르고 있었니? 저와 친구가 아는 척을 하며 대화를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시모가 저를 달래듯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네 친구니? 은혜 네 친구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이분도 모르고 그러신 거잖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모의 귀에 대고 저는 친구와 제 사이에 있었던 지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모는 눈빛이 달라지시더니 당장 관계자를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직원 교육 이런 식으로 시킨 잘못은 이 백화점에 있으니 지금 당장 불러올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불러오세요. 어서요. 결국 백화점에서 꽤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이 저희 앞으로 달려나오게 됐습니다. VVIP 대기실로 자리를 옮긴 후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시모는 백화점에서 그냥 VIP가 아닌 VIP에서도 상위권인 VVIP 고객님이셨습니다. 1년에 몇 억을 백화점에 쓰는 VVIP가
저희 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며느님 중학교 동창인 걸 감안해서라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보니 우리 며느리랑 그리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은혜야, 이 직원 어떻게 할지는 네가 결정하도록 해라. 시모가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자 친구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을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재판장에서 제 앞에 선 범죄자들이 저에게 자주 지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이야, 너 여기서 잘려도 7급 공무원인 네 남편 때문에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잖아. 내 직업이 판사라서 그런지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은 직업병이 있어서 말이야. 넓은 아량이 있어도 용서는 못 해주겠다. 은혜야, 나 파혼한 지 오래됐어. 결혼식 올리지도 못했다고. 그리고 나 할머니 돌아가시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지도 오래야. 거기다 빚도 많아서 한 달에 갚아야 될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서 여기서 잘리면 나 진짜 큰일 나. 정말 미안한데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저는 친구의 사정이 딱하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은 인과응보라고 저는 그 친구가 죗값을 달게 받길 바랬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백화점 측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결국 친구는 백화점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간 저희 시모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에게 똑같은 짓을 벌여왔던 건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잘리게 되고 만 것이었어요. 제가 판사가 되었다는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는지 중학교 때 저를 왕따시키고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동창을 통해 백화점에서 잘린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 그 선이 왜 파혼당했는지 들었어? 아니 글쎄 선이가 지 남편 이름으로 외제차를 뽑았다지 뭐니? 그 문제로 자기 예비 시모랑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선이가 시모한테 막말도 모자라서 쌍욕을 했대. 그래서 결국 결혼 한 달 앞두고 남편한테 내팽겨지고 파혼당했다는 거잖니. 지 인성대로 살다가 결국 파혼까지 당한 친구가 다른 의미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게 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이 요즘 애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고 있다더라. 나한테도 전화 왔었는데 내가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빌려주겠어? 그래서 없다고 하고 말았지. 지금 너한테 해도 될 이야기인진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이 걔가 중학교 때 너랑 일하던 고깃집에서 돈을 훔쳤다가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소년원도 갈 뻔했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중학교 때 선이가 너 돈 훔쳤다고 소문낸 게 사실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애들도 너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은혜야.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이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친구는 결국 그렇게 될 친구였는지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현재 삶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착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 그 친구가 깨닫길 바랬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동창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그 친구는 결국 저에게도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은혜야,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연락했어. 내가 일 잘린 후로 취직도 못하고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혹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너 일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니?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진짜 급했으면 일 구하고도 남았겠다. 나 이런 전화 불편하니까 훔친 내 돈 갚을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말아줄래? 은혜야,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니? 파혼당하고 일까지 잘리니까 우울증 때문에 일을 다시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솔직히 내가 일 잘린 데는 네가 한몫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끝까지 남 탓을 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친구에게 화가 난 저는 결국 모진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빌려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너 일자리 못 구했으면 우리 신혼집 가사 도우미라도 할래? 남편이랑 내가 일이 바빠서 집안 살림에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 옛 정이 있으니까 네가 한다고 하면 평균 월급에 50만 원 더 얹어줄게. 할 생각 있으면 다시 연락 줘. 이딴 일로 전화 걸지 말고. 그 말을 하고 나니 체한 속이 풀린 것처럼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생각을 하니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이나 사정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망해버린 그 친구의 인생을 보며 통쾌감만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친구를 안쓰러워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시모도 제게 그러시더군요. 사람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 친구에게는 지금까지 분명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기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땐 어릴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닌 양심적이고 성실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 친구는 본인 앞에 놓인 수많은 기회와 본인이 지킬 수 있었던 도덕과 양심을 버린 결과로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할 필요까진 없지만 그렇다고 저의 말 한마디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지금 사연을 보낸 이후로는 그 친구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비밀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기분이 들어 찝찝했던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의 짐을 털어놔야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책은 말아주시고 위로와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